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먼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아늑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중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 조선의 임금 중 가장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던 이는 바로 인종이었습니다. 조선 제12대 임금인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만에 30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은 3살에 이미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총명했으며 부지런히 학문을 탐구하여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어진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품성이 너그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종을 대표하는 것은 그 지극한 효심이었습니다. 인종은 아버지인 중종이 병에 걸리자 먼저 약을 맛보았고 직접 병간호를 하며 돌보았습니다. 겨울철에도 찬물로 목욕한 후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늘을 향해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종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5달 동안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인종의 효성이 깊은 무덤은 효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인종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대거라는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린 인종이 태어난 지 겨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인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모인 문정왕후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민종은 문정왕후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사랑했지만 문정왕후는 세자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엄마, 아침 문안 여쭈옵니다. 오냐,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내가 편히 잤을 것 같으냐? 문정왕후의 차가운 대답에 인종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네가 세자 자리에 있는데 어찌 불편하지 않겠느냐? 문정왕후는 살짝 눈을 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종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물러가자 문정왕후는 몰래 김상궁을 불렀습니다. 김상궁, 내가 시킨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김상궁은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분부하신 대로 쥐를 잡아 싸왔으나 워낙 더러운 것들이라 광주리에 가두어 문간에 두어 싸우고 있습니다. 알았다. 그대로 두고 물러하거라.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에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니 알겠느냐? 문정왕후의 날카로운 눈빛에 김상궁은 벌벌 떨며 물러났습니다. 문정왕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자,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세자 자리에 오를 것이 아니더냐. 문정왕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상궁은 광주리를 들고 세자의 처소인 동궁으로 향했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꼬리에 기름심지를 매단 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상궁은 쥐들의 꼬리에 불을 붙여 동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궁에서는 벌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마마, 일어나 주옵소서. 동궁에 불이 났습니다. 마마, 어서요. 주변 신하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빈궁,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빈궁께서는 어서 피하시오. 마마, 어찌하여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미안하오. 예전에 어마마마께서 나를 죽이려 하셨을 때에는 내 목숨이 아까워서다 아니었소. 부모님께 후에 나쁜 소문이라도 날까 염려하여 그랬던 것뿐이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이니 내가 죽더라도 엄하게 아무런 누가 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어찌 이대로 가만히 죽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왕실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겠소. 이는 세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오. 인종은 다시금 눈을 감았습니다. 세자마, 빈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이다. 동궁전에서 불이 났다. 세자마를 구하거라.
동궁전 밖은 인종을 찾는 소리와 불을 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인종의 아버지 중종 임금도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백돌아, 백돌아, 어서 나오라. 백돌은 인종의 아명이었습니다. 인종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불러주던 그 이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인종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바마, 백돌아, 백돌아. 중종의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인종은 마음이 갈라지는 듯 아팠습니다. 인종은 빈궁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갑시다, 빈궁. 더 이상 아바마를 슬프게 할 수 없구려. 그렇게 인종은 빈궁과 함께 불길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인종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임금이 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문정왕후가 인종을 불렀습니다. 어마마마, 저를 자주 불러주셨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문정왕후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상, 어미 된 자로서 그동안 주상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떡을 만들었으니 좀 드시지요. 어마마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기쁘기 이를 데 없나이다. 문정왕후는 떡 1개를 집어 인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인종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끼며 문정왕후가 주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인종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문정왕후가 떡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 백성은 통곡하며 효성을 다했던 인종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의 효성스러운 마음은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열려문의 비밀. 옛날 한 어사가 암행을 하다가 어느 고을에 들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보, 그 소문 들었나? 나라에서 윤씨 부인에게 열려문을 내린다더라. 아이고, 열려문을 열어주면 뭐하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이고, 입 조심하게, 그러다 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 어사는 그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윤씨 부인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을 어렵게 찾아 물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사는 관하로 달려가 윤씨 부인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열려문을 내리면 관하에 그에 대한 서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서류가 지나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누군가 열려문을 만들기 위해 꾸민 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딱 잡아댔습니다. 열려문 하나 받으려고 누구는 뇌물도 바친다지요. 하지만 이 서류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심성이 고운 윤씨 부인은 남편이 병들자 밤새 돌보는 것은 물론 남편이 밥을 못 먹는 날에는 함께 굶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열려문 자격에 딱 맞는 여자였습니다. 어사는 사도의 말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수상하기는 한데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하여 목만 계속 타곤 했죠. 그러던 중 소희라는 여자종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내왔습니다. 어사는 고맙다며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속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사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소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사님, 윤씨 부인은 양반집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기울어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윤씨 부인은 남편을 위해 좋은 묘자리를 구했지요. 죽어서라도 편히 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묘자리가 봉양이 알을 품은 모양으로 풍수쟁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손손 재상이 되는 자리라더군요. 그 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묘자리를 훔쳐버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남편 묘를 자기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씨 부인은 당장 관하에 소송을 냈습니다. 묘자리 주인을 가려달라고요.
그런데 사도는 여자가 극성맞게 소송을 냈다며 약잡아 보고 둘 다 묘지를 가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묘지의 진정한 주인인 윤씨 부인은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씨 부인이 사도를 찾아가 항의했죠. 그런데 사도는 귀찮다며 형리를 시켜 부인을 끌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관로를 시켜 울며불며 사정하는 윤씨 부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망신을 주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윤씨 부인이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있을 거라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은 후 사도는 곧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씨 부인을 끌어낸 형리와 관료들을 멀리 보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없애버렸습니다. 증인들을 없앤 것이죠. 하지만 사도는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완벽하게 사건을 숨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려문이었습니다. 그 길로 사도는 윤씨 부인에게 족쇄를 채우고 양자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잊지 못해 자결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죠. 그러면 나라에서 열려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와 조카는 사도가 시키는 대로 부인이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며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려문은 명예도 명예지만 땅도 받고 은전도 받는 부자가 되는 일이었으니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니 자신들은 부자가 되고 가문은 명예를 얻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관원들과 고을 사람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 입을 놀렸다간 자신들도 형리나 관록에 걸릴 게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가짜 증거들까지 있으니 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편 속계의 아버지는 윤씨 부인을 내동댕이 쳤던 관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조사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사도가 속 아버지의 증언을 피하기 위해 그를 몰래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속은 가슴 깊이 한이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기회를 엿보다가 어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사도와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 그리고 묘를 훔친 자들을 모두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열려문에 대한 진실을 만천하게 알려 윤씨 부인의 한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부엉이의 은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그의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오순도순 정답게 지내고 있었죠. 어느 날 선비의 아내는 나무를 캐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캐며 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날개를 다친 아기 부엉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많이 아프겠구나. 그래, 내가 고쳐줄 터이니 이제 마음 놓으렴. 그렇게 선비의 아내는 아기 부엉이의 날개를 정성껏 치료한 후에 산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아내는 먼 길을 떠나는 선비에게 주먹밥과 옷 몇 벌을 챙겨주었습니다. 서방님, 열심히 공부하셨으니 반드시 과거에 급지하실 겁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고마워. 내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내는 울타리 끝까지 따라 나와 선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해까지는 전리길이니 여러 날이 걸리겠구나. 그렇게 선비가 한적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숲속에서 나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침 한양으로 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선비는 젊은이의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던 차인데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군요. 그렇다면 우리 길동문하시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글을 하려는데 주인이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저와 바둑 한 판 두시지요. 이기시면 오늘 드시는 반값과 음식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선비는 주인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이가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이 이기기 싫으시다면 바둑을 두어보시지요. 그럼 한번 두어봅시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기하게도 바둑을 두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군. 마치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이끄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젊은이는 옆에서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주막 주인을 연구하여 이겼습니다. 주막 주인은 선비의 바둑 실력에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실력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선비님께 한 수 배웠으니 약속대로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선비와 젊은이는 또 다른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주인에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 며칠 전 이 집에 들어온 말이 활로 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비는 젊은이의 말을 듣고 이 젊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말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며칠 전에 천냥을 주고 말을 샀는데 그럼 그 귀한 말을 죽이라는 말씀이요. 주인은 말이 너무도 아까웠지만 선비와 젊은이의 단호한 눈빛에 하여튼 말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말은 무사히 마구간에 매어 있고 그새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도둑은 집주인을 해치고 말과 집안 물건들을 훔치려 계속해서 마구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감사의 뜻으로 선비와 젊은이에게 돈을 넉넉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치르는 날 아침이 되었죠. 그런데 선비가 일어나 보니 젊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젊은이가 있던 자리에 새의 깃털처럼 보이는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를 위해 두고 간 것이군.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간 선비는 정성껏 먹을 깔아 그 붓에 먹물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글쓰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손을 잡아 끄는 것처럼 붓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거침없이 써내려간 글은 감탄을 자아내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날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젊은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반가워하며 말에서 내려 손을 잡자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선비님의 부인께서 날개를 다친 부엉이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엉입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부디 올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편안히 보살펴 주십시오. 젊은이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아내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엉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을의 원님이 된 선비는 부엉이의 말대로 백성을 아끼고 보살피며 나라 일을 바르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 온 나라 백성들이 존경하는 정승이 되었다고 하네요. 죽어서도 함께한 사랑. 옛날 개성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생은 국학에 다니며 공부하는 선비였고 잘생긴 얼굴에 글 짓는 솜씨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윤 마을에는 최랑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죠. 아리따운 모습에 시 짓는 솜씨도 남다른 그녀였습니다. 이생이 국학으로 가려면 최랑의 집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하루는 국학으로 가던 이생이 최랑의 집 담장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살짝 엿보아도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이생은 목을 길게 빼고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안에는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작은 누각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랑이었습니다. 최랑은 자신의 갇혀있는 신세를 한탄하며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최랑의 고운 모습과 시짓는 솜씨에 반한 이생은 흰 종이에 시를 적어 귀여운 조각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습니다.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이생은 최랑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에 매달린 줄을 잡고 담을 넘었습니다. 다른 곳에 발을 내딛었을 때 꽃나무 그림자가 마당 가득 너울거리고 있었죠. 조심조심 주위를 둘러보니 최랑이 꽃밭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을 꺾어 머리에 꽂은 채 이생을 보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최랑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곳에 아담한 두각을 지어주셨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리 크게 웃고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생과 최랑은 달빛 아래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매일 밤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요즘 듣자 하니 네가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어 처녀를 만나러 다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손가락질 할 테고 우리 집안을 형편없는 가문으로 여길 것이 아니더냐. 아버지의 엄한 말에 이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일이나 거들어라. 내가 부를 때까지 절대로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이생은 손이 발이 떨어지도록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생은 최랑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시골로 쫓겨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최랑은 날마다 이생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생에게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라도 난 게 아닐까? 최랑은 몸종에게 이생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몸종이 돌아와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몇 달 전에 먼 시골로 떠나셨답니다. 최랑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 몸을 누였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앓았습니다. 몸은 날로 야위고 곱던 얼굴은 몹시 까칠해졌습니다. 이쯤 되자 최랑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근심이 있느냐?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그러자 최랑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는 까닭을 알아보려고 딸의 방을 뒤지다가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랑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생이 누구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최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잡을 수 없어 그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전임이 그분을 난군으로 맞이했으니 다른 사람과는 죽어도 혼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랑의 부모는 너무 놀랐지만 딸을 가게 두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어냐, 네 마음은 알겠으니 그만 진정하거라. 최랑의 부모는 딸을 이생과 혼인시키려고 중매쟁이를 이생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망설였지만 최랑의 집에서 거듭 정하자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이생은 최랑과 함께 좋은 날을 받아 혼례를 지냈습니다. 이생은 혼인한 다음 해에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이생 부부는 주변 사람들이 시샘할 정도로 금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마냥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북쪽에 오랑캐 무리인 홍건적이 개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나자 임금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홍건적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며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생의 가족들도 난리통에 뿔뿔이 흩어져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이생은 겨우 몸을 숨겼지만 아내는 오랑캐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군. 널 내 색시로 삼아야겠다. 이놈아, 차라리 나를 죽이거라. 죽으면 죽었지 개돼지만도 못한 니놈의 짝이 되진 않겠다. 최랑의 말에 오랑캐는 화가 나서 최랑의 몸을 칼로 베고 말았습니다. 한편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던 이생은 오랑캐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집은 불에 타서 복삭 주저앉아 있었고 아내의 집도 쑥대밭이 되어 쥐들만 찍찍거리며 들락날락했습니다. 이생은 예전에 아내와 함께 누니던 누각을 보았습니다. 누각도 반쯤 무너진 채 검게 그을려 있었고 이생은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쓸쓸히 옛날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눈앞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눈앞에 나타나자 이생은 그저 반갑기만 했습니다. 아니 부인, 살아있었구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내는 이생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랑캐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저는 서방님과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함께하리라 믿었는데 제 몸이 진흙탕섭에 뒹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서방님은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서방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이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도 부인과 똑같소.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소이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둘은 옛날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리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줄곧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이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물은 모두 어떻게 되었어? 재물은 제가 미리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양쪽 부모님은 어찌 되었는지 아시오? 안타깝게도 모두 돌아가셨지요. 제가 시신이 버려진 곳이니 날이 밝은 대로 함께 찾으러 가시지요. 그럽시다 부인, 이렇게 찾아와줘 정말 고맙소. 이야기가 끝나자 이생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튿날 이생 부부는 재물이 묻힌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금과 은, 여러 보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물을 팔아 장례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의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그 뒤로 이생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조용히 집안에 묻혀 지냈습니다. 난리를 피해 도망갔던 하인들이 하나둘 제발로 돌아오면서 살림살이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점점 세상 일을 멀리했습니다. 친척과 손님이 찾아와도 문을 닫아 걸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거나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번 헤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만나 인연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이제 3번째 이별을 맞이하는군요. 이생은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3번째 이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아내가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옥강상제께서 서방님과 함께 지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승에서 산 사람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아니, 날 두고 혼자 떠나겠다는 말이요. 안 돼요. 부인 없이는 나도 살 수가 없어이다. 이생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술잔을 차려 이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차라리 나도 저승으로 따라가겠소. 부인도 없는 세상 어떻게 혼자 살아가란 말이오. 지난번 난리 때 들판에 버려졌던 부모님 시신도 부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겠소. 모든 것이 착하고 요성스럽고 인정 많은 부인 덕분이요. 부인 제발 떠나지 마시오. 나랑 오래오래 살다가 100년 뒤에 함께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직 목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저승에 있는 몸이라 더 이상 이승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만약 미련을 못 버리고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서방님께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생은 그저 울먹이며 아내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서방님, 그만 슬퍼하시고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난리통에 오랑캐의 칼에 맞아 여기저기 흩어진 채 시신을 거두어 좋은 곳에 묻어주십시오. 이생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 천천히 모습이 지워져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생은 산골짜기를 사흘 뒤져 아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이생은 죽은 아내만 생각하며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함께한 두 사람의 사랑을 오래오래 칭송했답니다. 무수홍 이야기. 옛날에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아들은 12살, 딸은 1명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혼인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고 유복하게 살았지요. 게다가 모두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어느 날 13남매가 모여서 부모님을 모실 일을 의논했습니다. 맏아들을 비롯한 13남매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고 결국 13남매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2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모님을 모시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에 딸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유람을 다니는 듯 한 달에 한 번씩 자식집을 옮겨 다니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이 노인을 반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하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말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는 노인이야. 그러니 무수홍이지요. 그렇게 무수홍에 대한 소문은 돌고 돌아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나한테도 근심 걱정이 적지 않은데 근심 없는 노인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들여라. 그렇게 해서 무수홍은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정말 그대는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오.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번창하며 먹고 입는데 걱정이 없으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감탄하며 무수홍에게 오색찬란한 구슬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정표이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간직하도록 하오. 황감합니다. 무수홍은 임금에게서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강이 하나 있어 배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무수홍이 배에 올라타자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뵈었지요.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뱃사공에게 오색찬란한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구경 좀 하겠다며 구슬을 받아서 만지다가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귀한 물건인데. 무수홍은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금방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걸요. 그러나 그곳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아랫사람을 시켜 사공이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한 것이었죠.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수홍이 구슬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임금이 무수홍을 부른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전에 임금이 주신 구슬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랍니다. 그러자 무수홍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구슬을 잃어버렸으니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13남매가 함께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수홍이 말했습니다. 걱정들 말거라. 어떻게든 되겠지. 바로 그때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에게 음식을 차리려고 생선을 여러 마리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생선 배를 가르는데 한 마리의 뱃속에서 이상한 구슬이 또르륵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그 생선 뱃속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무수홍이 그 구슬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바로 이걸란다. 이게 바로 임금님이 주신 구슬이야. 식구들은 다들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홍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무수홍이 아무 근심도 없는 표정으로 임금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하더군. 내가 준 구슬은 잘 가지고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무수홍은 품에서 오색 찬란한 구슬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강물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랬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찾았습니다. 무수홍은 생선 뱃속에서 구슬을 되찾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무릎을 치며 감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이 정복을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소. 노인장, 과연 무수홍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에게 인정받은 무송홍은 남은 평생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붓으로 전해진 백성의 삶.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한쪽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땅바닥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친구 하나가 살며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와, 우리 소랑 똑같이 생겼다. 금방이라도 음매하고 울 것 같은데? 친구는 그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외삼촌이 그가 그린 그림을 보았죠. 어허, 우리 홍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닌걸. 네, 그림을 강세왕 어르신께 가져가 보자. 네? 강세왕 어르신께요? 김몽도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강세왕은 그림과 글씨 솜씨가 뛰어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집에 그려둔 그림이 있느냐? 아, 네,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김몽도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림을 몇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김몽도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외삼촌을 따랐습니다. 강세왕 어르신께 내 그림을 보이고 올 테니 잠시 기다리고 계세요. 외삼촌인 김몽도의 그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강세왕 어르신이 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김몽도는 입안이 마르고 자꾸만 오줌이 마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외삼촌이 김몽도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죠. 강세황은 무척 기쁘게 말했습니다. 네가 홍도냐? 그림을 아주 잘 그렸더구나. 어디 여기서 한번 그려보겠니? 뭘 그릴까요? 김몽도는 낮에 내가 보았던 모습을 그리기로 했죠. 아주머니들이 개울에 모여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심술이 난 얼굴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허허, 이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네 그림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구나. 강세황은 김몽도의 그림을 보고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장차 훌륭한 화가가 되겠구나. 내가 그림을 가르쳐 줄 테니 열심히 배워보거라. 그렇게 해서 김몽도는 그날부터 강세황의 가르침을 받아 그림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세황이 김몽도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도화서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거라. 도화서는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는 곳이었어요. 그 무렵 유명한 화가들은 거의 모두 도화서에서 일을 했어요. 아, 내가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다니. 도화서에 들어간 김몽도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도화서에서는 온통 김몽도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무슨 그림이든 척척 그려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몽도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궁궐벽에 신선도를 그리게 되었어요. 물결치는 파도 앞에서 옷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신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발을 멈추고 그림을 구경했어요. 허허, 정말 신선이 내려온 것 같구만. 금방이라도 바닷물이 밀려올 것 같아. 사람들은 김몽도의 그림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도 중국의 그림을 흉내내어 그리는 것을 으뜸으로 쳤죠. 이런 그림은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 난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김몽도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보고 느낀 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그림을 흉내낸 것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과 평범한 백성들의 생활을 담은 그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그 무렵 김몽도는 벼슬을 얻어 충청도의 어느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심해서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 죽고 말겠어. 김몽도는 길 한가운데에 큰 솥을 넣고 죽을 끓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고루 나눠 먹도록 했죠. 마을 사람들은 김몽도에게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김몽도는 마음을 다스리기보다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하며 지내야겠다. 그렇게 세상 구경을 하던 어느 날 김몽도가 시골 장터를 지나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란 말이야. 엉덩이를 더 빼고, 그렇지! 구경꾼들은 서로 자기 편을 응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홍도는 집으로 달려와 씨름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씨름이라는 제목도 붙였죠. 한 번은 김몽도가 산에서 쉬고 있는데 한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꾀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선비는 당나귀를 세우고 꾀꼬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당나귀가 발을 달랑들다가 꾀꼬리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거렸죠. 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도 재밌겠군. 김몽도는 집으로 돌아와 선비와 당나귀의 모습도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김몽도의 그림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꾸준히 담겨 있었어요. 소를 몰고 가는 시골 아낙, 손자를 업어 잠을 재우는 할머니, 서당에서 회초리를 맞고 우는 꼬마. 그래서 김몽도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마냥 좋아했죠. 하지만 어떤 아가들은 김몽도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릴 게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겠어. 이런 하찮은 그림을 그리다니 이제는 재능이 바닥난 모양이군. 하지만 그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화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김몽도의 그림에는 새 한 마리, 구름 한 조각에도 한국의 멋이 담겨 있었지요. 김몽도는 한국의 멋을 담아내기 위해 똑같은 산도 여러 방법으로 수없이 그려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몽도의 뛰어난 그림들은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였죠. 김몽도는 중국의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깨워준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고양이 이야기. 오원이란 사람은 로나라 사람으로 자는 오직이었어요. 그의 조상 중에 오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공은 위나라 사람인 서녀의 집에 드나들면서 친하게 지냈죠. 서는 오공에게 날마다 봉급 100냥을 주고 부렸습니다. 오원의 어머니는 꿈에 커다란 말에 자기의 몸을 뒤덮는 꿈을 꾸고 석 달 만에 오원을 낳았죠. 그는 어려서 몸이 약해 일찍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모습이 좋아지고 행동이 빠르고 매우 뛰어났어요. 눈에는 광채가 있었고 눈동자는 햇빛을 받으면 시오라기처럼 가늘어졌죠. 오원을 본 어떤 사람은 그가 도둑을 잘 살핀다고 하여 임금님께 글을 써보시라고 기뜸해 주었어요. 그 뒤로 임금은 오원을 너무도 사랑하여 늘 곁에 두고 털방석에 앉혀두었습니다. 임금님이 생선을 내려주면 엎드려서 먹곤 했어요. 오원이 꾸벅 졸며 하루 종일 일어나지 않아도 꾸짖지 않았죠. 그만큼 오원을 특별히 예뻐했으니까요. 오원은 체격이 굳세고 모질고 빨랐으며 힘으로 사람들을 꺾어버리곤 했어요. 아침마다 그가 까맣고 하얀 치마를 걸치고 학 대쪽 같은 소리를 내며 들어오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피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은 함께 놀다가 문득 그의 코가 손에 닿았는데 몹시 차가웠죠. 임금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니네 코는 어찌 그리 차가운가? 신이 고병이 있어 언제나 코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조금 따뜻해지지요. 임금은 약을 내려주었지만 그 약으로는 콧병이 끝내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원이 궁에서 자고 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자그마한 몸집의 도적이 들어와 살림살이를 마구 물어뜯고 반찬을 도둑질해 먹었어요. 그때 오원이 잠에서 깨어나 힘껏 솟구쳐 얼으며 도둑을 잡았습니다. 임금은 그의 공을 높이 칭찬하고 벼슬을 내려 고을을 다스리게 해주었지만 그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제가 잡은 것은 겨우 지나가는 개 정도 도둑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벼슬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벼슬에 올랐고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원이 사냥꾼 노령과 싸워서 지고 말았습니다. 노령에게 뺨을 세게 맞은 오원이 임금에게 울며 하소연하자 임금은 크게 실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정도 사냥꾼에게 얻어맞았으니 너를 무엇에 쓰겠는가? 이때부터 임금의 사랑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오원이 늙고 부하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의 밥상 위에 있는 고기 산적을 몰래 집어먹다가 임금에게 들켜 상 밑으로 숨게 되었죠. 임금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쥐새끼 같은 도둑도 못 잡고 오히려 도둑이 되어버렸단 말이냐? 임금은 그의 벼슬을 빼앗은 다음 가죽 자루에 넣어 길가에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오원은 자루에서 빠져나와 남의 집에서 몰래 살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잘하던 노원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원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빠르고 굳세어 사람들을 겁먹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늙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아 사냥꾼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음식을 도둑질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노망이 아닌가. 참으로 사람이란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가 어렵도다. 살수대첩의 영웅.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을지문덕은 용맹스럽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영양왕의 눈에 띄어 점차 벼슬에 올랐어요. 평안도 지방에는 지금도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을지문덕에 얽힌 전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불곡산에 있는 굴 속에서 을지문덕이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들어와 그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상한 기운을 느낀 을지문덕은 지니고 있던 칼로 구렁이를 재빨리 내리쳤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강했던지 돌로 만든 책상에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불곡산의 그 동굴 속에는 칼로 돌책상을 내리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대원산에 얽힌 전설도 있습니다. 산속에서 무술 훈련을 하던 을지문덕은 길게 자란 나무들 때문에 활의 간이 잘 보이지 않자 나무들을 칼로 쳐서 관역이 잘 드러나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원산의 서남쪽에는 바위가 드러나 보일 뿐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신기한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을지문덕이 고구려 조정의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자 고구려의 주변 상황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589년 수나라가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수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수나라의 등장으로 고구려는 200년 가까이 누려오던 번영과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담대한 영양왕은 대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등도 알다시피 우리 고구려는 관개토대왕 이래로 천하의 중심임을 자부하였소. 그러니 감히 우리나라를 나무라지는 없을 것이오.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중원으로 통일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소이다. 수나라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우리 고구려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소. 평안왕께서는 일찍부터 수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전쟁 준비를 해 놓으셨소. 그러니 모두 두려워할 것도 없소이다. 영양왕은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수나라 궁도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먼저 수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오. 그때 한 대신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폐하하오나 우리가 공연히 먼저 공격하여 저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을지문덕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 공격을 하시옵소서. 대부분의 대신들도 이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자신감을 얻은 영양왕은 마침내 출격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소이다. 당장 1만 명의 기병을 보내 영주를 공격하시오. 날렵한 고구려 기병들은 질풍처럼 말을 달려 영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수나라 군사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나라 군사들이 몰려오자 고구려 기병들은 말을 타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수나라 군사들이 바짝 뒤쫓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수나라군의 중간 보급 기지를 기습하였습니다. 영양왕은 기습 공격으로 적의 보급선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일부러 가벼운 기병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나라군의 전력을 알아보려는 속뜻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오원이 늙고 부하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의 밥상 위에 있는 고개 산적을 몰래 집어먹다가 임금에게 들켜 상 밑으로 숨게 되었죠. 임금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쥐새끼 같은 도둑도 못 잡고 오히려 도둑이 되어버렸단 말이냐. 임금은 그의 벼슬을 빼앗은 다음 가죽자루에 넣어 길가에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오원은 자루에서 빠져나와 남의 집에서 몰래 살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잘하던 노원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원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빠르고 굳세어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늙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아 사냥꾼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음식을 도둑질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노망이 아닌가. 참으로 사람이란 처음과 끝이 한결같기가 어렵도다. 살수대첩의 영웅.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을지문덕은 용맹스럽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영양왕의 눈에 띄어 점차 벼슬에 올랐어요. 평안도 지방에는 지금도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을지문덕에 얽힌 전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불곡산에 있는 굴 속에서 을지문덕이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들어와 그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상한 기운을 느낀 을지문덕은 지니고 있던 칼로 구렁이를 재빨리 내리쳤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강했던지 돌로 만든 책상에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불곡산의 그 동굴 속에는 칼로 돌책상을 내리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대원산에 얽힌 전설도 있습니다. 산속에서 무술 훈련을 하던 을지문덕은 길게 자란 나무들 때문에 활의 간이 잘 보이지 않자 나무들을 칼로 쳐서 관역이 잘 드러나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원산의 서남쪽에는 바위가 드러나 보일 뿐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신기한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을지문덕이 고구려 조정의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자 고구려의 주변 상황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589년 수나라가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수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수나라의 등장으로 고구려는 200년 가까이 누려오던 번영과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담대한 영양왕은 대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등도 알다시피 우리 고구려는 관개토대왕 이래로 천하의 중심임을 자부하였소. 그러니 감히 우리나라를 나무라지는 없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중원으로 통일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소이다. 수나라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우리 고구려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소. 평원왕께서는 일찍부터 수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아시고 오래전부터 전쟁 준비를 해놓으셨소. 그러니 모두 두려워할 것도 없소이다. 영양왕은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수나라군도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우리가 먼저 수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오. 그때 한 대신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패야하옵나 우리가 공연히 먼저 공격하여 저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을지문덕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제 공격을 하시옵소서. 대부분의 대신들도 이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자신감을 얻은 영양왕은 마침내 출격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소이다. 당장 1만 명의 기병을 보내 영주를 공격하시오.
날렵한 고구려 기병들은 질풍처럼 말을 달려 영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수나라 군사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나라 군사들이 몰려오자 고구려 기병들은 말을 타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수나라 군사들이 바짝 뒤쫓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수나라군의 중간 보급기지를 기습하였습니다. 영양왕은 기습 공격으로 적의 보급선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일부러 가벼운 기병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나라군의 전력을 알아보려는 속뜻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수나라 군사들이 연이은 공격으로 지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기습 공격을 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죠. 그러자 수나라 장수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장마절이 다가오기 전에 요동성을 점령해야 한다. 어서 새로 만든 무기들을 동원하여 성을 무너뜨려라. 그리하여 중차, 화, 발석차 등의 신무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초순이 되도록 요동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내호아가 이끄는 수나라 해군은 대동강 하구에 도착하여 육군과 만나기 위해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수군의 총사령관인 고건무는 일부러 지는 척하면서 적군을 아군이 몰래 숨어 있는 곳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유인에 성공한 고건문 장군은 매복군으로 적군을 일제히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적군 장수 내호아는 겨우 살아서 도망칠 수 있었죠. 수양제는 연이은 패배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놈들, 안 되겠다. 여동에 있는 군사들 중에서 정예부대 30만 명만 뽑아서 우문술과 우중문 장군에게 평양을 직접 공격하게 하라. 우문술과 우중문은 30만 5천 명의 별동부대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수나라의 통일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둔 수나라 최고의 용사들이었죠. 별동부대는 평양을 향하여 남쪽으로 진격했고 마침내 압록강 북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군사들은 무거운 군량미를 운반하느라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하여 도중에 많은 군량을 버려야만 했죠. 군량은 점차 떨어져 갔고 게다가 연이은 패배로 군사들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본군은 압록강 남쪽에서 적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을지문덕은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의 별동부대가 강북 쪽에 진을 치고 있으니 내가 직접 적진에 다녀올 것이다. 예, 장군께서요. 안 됩니다. 저기로 제 발로 찾아가다니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장군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고구려를 겁내고 있네.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나를 어쩌지 못할 곳. 그렇게 을지문덕은 나룻배를 저어 압록강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군사들은 보이지 않았죠. 을지문덕은 강가에 배를 세워놓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그때 수나라 군사들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웬 놈이냐? 나는 고구려의 대장군 을지문덕이다. 우문술 장군을 만나러 왔다. 을지문덕. 깜짝 놀란 수나라 군사들은 우문술의 막사로 달려가더니 곧 을지문덕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리 따라오시오. 을지문덕은 우문술의 막사를 향해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대기가 지쳐 보였어요. 군량이 부족한 모양이군. 이것이야말로 수나라군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야. 한편 을지문덕이 찾아오기 전 우문술과 우중문은 막사 안에서 한참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식량이 부족하여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소. 일단 돌아가 군량을 보충한 뒤 다시 배하의 명령을 기다립시다. 그 말에 우중문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죠.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조금만 더 가면 평양이 보일 텐데 어찌 돌아간단 말이오. 식량은 고구려의 성을 정복하고 나서 빼앗으면 될 것이오. 하지만 고구려 성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장군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적들은 이미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피하게 했고, 게다가 성 밖에 있는 식량은 물론이고 우리 말들이 먹을 풀도 다 떨어져 버렸으니 더 이상 진군하는 것은 무리올 것이요. 두 사람은 점차 의견을 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군사 한 명이 막사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와 말했죠. 장군님,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을지문덕이 찾아왔다고? 네, 분명히 자신이 을지문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라. 잠시 뒤 고구려 장수 한 사람이 막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문술과 우중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고구려 장수는 눈빛이 여간 매서울 뿐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중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대가 을지문덕이요? 그렇소이다. 내가 고구려의 육군 종사 을지문덕이요. 그러자 이번에는 우문술이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요? 우리 고구려는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만한 힘이 없소이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나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라 하셨소. 곧 대왕 폐하께서 오셔서 항복의 예를 올릴 것이요. 그러자 우중문은 한동안 을지문덕을 노려보더니 밖에 있는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발로 걸어오다니 잘 됐군.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잡아라. 군사들이 을지문덕을 붙잡기 위해 다가오자 옆에 있던 우문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 이 자는 항복의 뜻을 전하러 온 사신이 아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중문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제께서는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으라고 하셨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하지만 아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항복을 하러 온 만큼 예를 지켜야지. 옆에서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유사령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적장이지만 항복을 하러 온 만큼 우리도 예를 갖추어야 하지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우중문 장군, 나는 당신이 꽤 훌륭한 장수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실망스럽소. 나를 사로잡으려면 잡으시오.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장 우리 고구려 군사들이 강을 건너 총 공격을 해올 것이오. 정중하게 항복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아니면 싸워보시겠소? 을지문덕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에 우중문과 우문술은 당황했습니다. 우중문은 돌려 협박을 당하는 꼴이 되었죠. 우문술이 우중문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물쭈물 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고구려 왕이 항복을 하겠다는데 계속 싸울 뜻은 없소이다. 돌아가는 대로 고려 왕에게 당장 항복하러 오라고 전하시오. 그러자 을지문덕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대왕 폐하께서는 곧 항복하러 오실 것이니 수나라 황제께나 고구려의 뜻을 잘 전하시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 을지문덕은 손까지 흔들어 보이며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을지문덕이 떠나자 우문술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처었단 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군. 도대체 항복하러 온 것인지 우리에게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인지 헷갈리구려. 그때 우중문은 두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항복하러 왔다는 적장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을지문덕은 되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소이다. 내가 고구려의 육군 종사 을지문덕이요. 그러자 이번에는 우문술이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요? 우리 고구려는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만한 힘이 없소이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나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라 하셨소. 곧 대왕 폐하께서 오셔서 항복의 예를 올릴 것이요. 그러자 우중문은 한동안 을지문덕을 노려보더니 밖에 있는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발로 걸어오다니 잘 됐군.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잡아라.
군사들이 을지문덕을 붙잡기 위해 다가오자 옆에 있던 우문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 이자는 항복의 뜻을 전하러 온 사신이 아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중문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제께서는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으라고 하셨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하지만 아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항복을 하러 온 만큼 예를 지켜야지. 옆에서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유사령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의가 아닙니다. 적장이지만 항복을 하러 온 만큼 우리도 예를 갖추어야 하지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우중문 장군, 나는 당신이 꽤 훌륭한 장수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실망스럽소. 나를 사로잡으려면 잡으시오. 하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장 우리 고구려 군사들이 강을 건너 총공격을 해올 것이오. 정중하게 항복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아니면 싸워보시겠소? 을지문덕의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에 우중문과 우문술은 당황했습니다. 우중문은 도리어 협박을 당하는 꼴이 되었죠. 우문술이 우중문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중문은 우물찜을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고구려 왕이 항복을 하겠다는데 계속 싸울 뜻은 없어이다. 돌아가는 대로 고려 왕에게 당장 항복하러 오라고 전하시오. 그러자 을지문덕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대왕 폐하께서는 곧 항복하러 오실 것이니 수나라 황제께나 고구려의 뜻을 잘 전하시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어. 을지문덕은 손까지 흔들어 보이며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을지문덕이 떠나자 우문술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딴 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군. 도대체 항복하러 온 것인지 우리에게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인지 헷갈리구려. 그때 우중문은 두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항복하러 왔다는 적장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을지문덕은 되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수나라 건국의 주역이던 30만의 최정예 부대라더니 지금은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기운 빠진 군대에 불과하구나. 저들을 그냥 수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우리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렇게 을지문덕이 돌아간 뒤 우중문과 우문술은 영양왕이 항복하러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왕은커녕 군사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을지문덕이 우리를 속인 것 같소이다. 우중문의 말에 우문술이 대답했습니다. 장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우중문은 듣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을지문덕이 우리를 갖고 놀았는데 이대로 참으라는 말이요? 당장 공격합시다. 을지문덕의 목을 베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소이다. 그렇게 해서 수나라 군사들은 곧바로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을지문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적들을 올가미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다가왔다. 싸움에서 패하는 척하며 계속 후퇴하거라. 적들에게 가벼운 승리를 안겨주면서 평양 가까이까지 끌어들인 다음 한꺼번에 숨통을 끊을 것이야. 그렇게 수나라군이 고구려로 공격해오자 고구려군은 을지문덕 장군의 작전대로 교묘하게 패배를 거듭하였습니다.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는 척하며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수나라군은 신이 나서 쫓아왔습니다. 7번 싸워 7번 모두 승리하자 우중문은 기가 살아서 떠들었습니다. 그려, 놈들도 별것 아니구나. 이제 병력을 밀고 들어가 고구려 왕과 을지문덕을 사로잡자. 마침내 수나라 군사들이 천천강인 살수를 넘어갔어요. 그때 을지문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조금만 더 깊숙이 끌어들여라. 저는 못 보는 장님입니다. 가엾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금함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장님을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는 팻말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글을 고쳤습니다. 봄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친 뒤 젊은이는 좀 떨어진 곳에서 노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팻말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돈을 넣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금함에는 금세 돈이 쌓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광고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허풍이나 엄살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광고 언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당시 전 세계 광고 업계에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직접적이고 과장된 엄살보다 간접적이고 조용한 진정성에 더 감동한다고 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